안녕하세요.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온라인 도시대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 일반의 6번째 강좌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도시계획 관련한 이머징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강의는 스페이싱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김선아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주식회사 인토 엔지니어링의 여춘동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아 대표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춘동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선아 대표님을 모시고 도시 2023 이머징 이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 도시 지금 2023년 이머징 이슈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 많은 이슈 중에서 좀 5가지를 중심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하고 또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국토, 이 장소들의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아주 예전에 정부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에서 2008년이죠. 이때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이 균형 발전이 굉장한 또 이슈였어요. 이제 국토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제 균형 발전이 이슈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이명박 시장 계실 때 뉴타운 사업 같은 걸 해서 이제 강남북 균형 발전을 또 맞추려는 일들이 또 서울에서는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전국적으로 중요한 공공기관을 이제 좀 지역으로 좀 내려보내면서 서울에 집중된 이제 공공기관들을 좀 분산시킨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역의 도시들이 좀 이제 인구도 좀 늘어나고 이제 산업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활성화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뭐 그 정도의 효과가 지금 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주로 이 혁신 도시들이 좀 네. 이제 신도시 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네, 네.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또 큰 건물들을 워낙에 이제 공공기관 하나당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되고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번 거는 또 그 코레일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역들이 네. 좀 거점으로 중요하게 취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제 혁신 도시가 건설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의심을 가져요. 저는 이 사업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굳이 혁신 도시를 건설해야 되냐? 균형 발전이 목적이라면은 공기업 공공기관을 지방 도시로 그냥 이전을 하고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서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하니까 그 지역들이 발전하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게 결국은 그 지역의 발전, 좀 장소의 번영이냐 아니면 사람의 번영이냐, 지역 주민의 번영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공공기관이 기존에 좀 지방 도시로 이전해가면서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경제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걸 왜 딴 지역에 만들면서 그렇죠. 섬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 예. 이게 균형 발전도 이게 네. 적절하게 안 되고 오히려 네. 이 혁신 도시가 기존 지방 도시에서 인구를 빨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더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제가 이제 사는 동네가 김천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김천인데. 네. 아, 원래 고향 김천이세요? 네, 아, 네, 그러시구나. 고등학교가 김천. 네, 네. 근데 김천에 그 인접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도심이 있는데 원도심 안에도 공간이 되게 많아요. 네네. 이게 뭐 넓은 땅들도 많고 많은데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떨어진 한 차량으로 말하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다가 그 신도시를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가로 봐서는 쉽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렇죠, 원도심이 그렇죠. 다 그 빨려 네, 들어가게 네. 되고 이런 상황들로 이제 막 번지게 되는데 네. 사실은 가면 내려가면 그냥 기존에 원도심은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드는 건 아까 혁신 도시도 있지만 이제 기업 도시 같은 것도 맞습니다. 같이 있는데 네, 네. 그 당시에 되게 이제 균형이라는 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민간 중심으로 갔으면 이제 오히려 공공기관은 좀 아까 이전을 하는 걸 촉진하면서 예. 대기업들을 뭐 과감하게 좀 좀 내려보내면서 세제 혜택도 주고 뭐 혜택을 좀 많이 준다라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런 걸 해서 좀 내려갔으면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시가 생기고 대우시가 생기고 뭐 이런 일본의 얘기가- 도요타 예, 시가 예,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맞춰서 좀 민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되게 이제 아쉽죠. 네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또 참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2013년에 재생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도시 재생을 또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도시 재생을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또 이제 뉴딜까지 해서 네, 일자리 네. 창출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이거는 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혁신 도시로 해서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고서 소멸된 이 또 원도심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재정이 이렇게 좀 장기적인 판단을 두고서 하면 좋은데 또 이제 거의 40조 가까운 네. 돈을 이제 그 지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예. 원도심을 살리느라고 이제 쏟아 부었지만은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이제 이미지가 이제 세종시 이미지인데 예, 예. 근데 사실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대전이 또 이제 아주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노잼 도시도 되고. 그런데 또 도시 재생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낡은 맛 또 그런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체험하지 못했던 공간이 되면서 네, 또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뭐 익선동이라든지 또 대전의 서격동이라든지 소재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뭐 있었고 이제 재생하는 과정에서 제일 하단의 이미지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파주거든요. 예, 예. 파주에 이제 연편군인데 거기가 이제 미군 부대가 있다가 이제 철수하다 보니까 예.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런 시설들이 또 빠져나가고 어려움이 있고 또 통영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소가 또 이제 예. 어려워지면서 이제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할까 하는데 그게 통영 같은 경우도 2014, 15년 이때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지금도 통영을 가면은 이게 진행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통영 자체가 거기다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조선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밑에 땅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오염도가 높은 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우선인데 이제 그거보다는 재생을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또 이제 뭐 위에다가 뭐 넣고 프로그램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네. 그 어쨌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네. 아까 김천 얘기도 하게 되고 네. 아까 그 신화조선소는 네, 네, 저희 네. 국제부모 갔다가 네. 지명됐다가 네.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도시재생의 탄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조금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낡은 것들에는 보존에 네.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도 그때 막 얘기할 때뭐 그러니까 좀 있어요. 철거형 정비 같은 경우도 재생의 범주에 다 포함시켜서 네, 네. 어떤 곳은 철거하고 네. 어디는 좀 보존하고 이게 갔으면 좋은데 지금은 보니까 아마 이제 네. 도시 재생의 시리즈 2 정도에서는 이제 이제서야 네. 철거를 끌어안고 뭐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신화조선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거는 네. 일주일에 이런 거예요. 통영이 살아야 되면 네. 신화조선소를 LH가 사게 되고 LH에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네. 통영을 다시 살리고 네. 그 돈을 다시 뽑아서 네. 다른 세태 지역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구조의 알고리즘을 제안했는데 네. 저희는 떨어졌고 네. 좀 안타까운 건 하여튼 네. 조금 뭐 좀 네. 포괄적으로 담아줘서 네. 가고 네. 도시재생 시리즈 2는 좀 네. 그렇게 가야지 살아남지 네. 않겠나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저도 통영 냈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게 지금 저, 여쭤보는 예. 거랑 똑같아요. 저도 이게 수익이 창출이 네. 돼야 되는 쪽으로 시설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1등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교육 저희 진도도 예.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네. 그런 시기가 네. 지나고서 이제 올해는 결국은 이제 이 저도 국토교통부에서 재생에 한 마디만 주택. 좀 하면요. 네네 이제 이게 도시재생은 출발이 한 2007년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그 연구단이 만들어지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재생법이 13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도시재생의 출발은 어쨌든 정비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네. 예를 들어서 재정착 주민에 대한 재정착률이 낮고 지나친 어떤 철거, 그래서 그 지속성이라든가 기존의 그 있던 문화라든가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니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어떤 연속성이라든가를 가질 수 있게끔 그 장소가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졌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제 우리 아까 네. 유춘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보존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일부는 사실은 내부의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했고 일부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철거와 이런 것들 예. 믹스한 재생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 또 최근 뭐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이제 재생이라는 말도 좀
들어가고 혁신으로 바뀌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네. 나타나고는 네.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최근의 문제들이 계속 뭐 네. 우리 국토 공간 또는 도시 네. 공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해주시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지나면서 지금 현재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택 공급 문제가 가장 지금 현안 이슈 같고 이제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이슈로 다가왔고 활력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국토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이 전국의 12%고 있는데 인구가 50%가 지금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0대 기업 본사라든지 전국 20개 대학 중 의료기관, 뭐 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80, 9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마강래 교수님이 이제 이그 소멸도시에 대한 거를 별도로 또 이제 다시 또 한 챕터를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강릉을 갔다 왔는데 창원에 사는 친구가 이 강릉에 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산청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산청에서 강릉에 오는 그 교통편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있는데 문제가 4번을 갈아타야 되고 그 4번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빠른 길이 뭐냐면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강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길이 서울로 통한다. 이런 그 지방 이 지역 도시들의 가장 큰 이 교통 인프라도 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국토 영역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에리어 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 도시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좀 그룹핑 해가지고 이 연계되는 쪽으로 가고 사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때까지 왜 국가에서 이 지역의 교통 체계나 연결성에 대한 거를 못했냐 뭐 재정이 들어가니까 못했겠죠. 근데 좀 그게 좀 국가에서 재정을 쓰더라도 균형 발전에 가장 우선은 좀 그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예전에 썼던 돈들 생각하면 좀 저도 개인적으로 균형 발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결국은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균형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그 뭐 고리를 물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마강래 교수님이 지난번에 네. 2번째 강좌에서 이제 국토에 대한 불균형 문제라든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하는 걸 강의하셨는데요. 조금 짧게 하고 곧 뭐 초강력권 계획이라든가 국토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계획 또는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은 강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50년이 넘었잖아요. 1960년대부터 했으니까 거의 60년 이상 저희가 맞습니다. 진행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사실은 수도권 네. 집중은 더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숙제들을 계속 안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균형이 맞을지 불균형이 맞을지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 네. 사실은 이제 수도권 아까 지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할 때 균형을 강조해서 내려갔는데 네. 그게 이제 언젠가는 평가받게 되는 구조가 될 거고 네. 수도권에 모이는 구조가 사실은 모이니까 네. 그 모이는 걸 갖고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봐야겠죠. 네. 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니까 뭐 국가 경영이 아니라 도시 경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뭐 도시가 커지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서 가야 되지 않겠냐. 자꾸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문제로 가게 되면 뭐 또 좀 다른 문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좀 네. 아주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는 네. 이슈 중에 하나. 굉장히 근데 길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제목을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의 장서 자원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제가 한 이유가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컴팩트 시티를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여춘도 대표님 약간 그쪽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핵심 도시 쪽으로 아예 모으자는 얘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저는 약간 그런 쪽이지만은 아니다. 기존의 이제 그 초강력 이제 역세권 그 에리어 플랜을 다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들을 좀 더 다시 뽑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저는 좀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잠깐 짧게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뭐 저도 전문가고 일을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들이 되게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는 인구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소멸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아까 1인 가구가 1,000만을 네. 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미래 10년, 미래 5년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잖아요. 네. 도시마다. 네. 그게 목표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자기 인구 늘리기에 바쁜 네. 상황이고 맞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야지 네. 재원이 확보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그 이게 치킨 게임이 1차적으로는 되나요? 네. 국가가 나서서 이제는 소멸을 인정하고 네. 인구를 뭐 과감하게 조정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든지 네. 룰로 네. 네. 가야 되는 네. 문제인데 네. 가만히 두면 네. 각자 도시마다 우리 인구는 늘어날 거예요. 아, 이런 얘기고 또 그 인구가 사는 사람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인데 이제 아마 인구가 관계 인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 살지 않더라도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을 가게 되고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인구를 계획가들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찾고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고 네. 고전적으로 옛날에 했던 계획 그대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고 네. 활용하지 못하도록 5년 네. 미래의 계획을 네. 잡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네. 사실은 좀 답답하죠. 예. 네. 뭐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계획 인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균형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균형의 문제냐 균등의 문제냐 볼 때는 균형은 밸런스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다 전국토의 모든 것에 균등하게 사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갖추고 균형 있게 균형 잡힌 어떤 국토가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우리 여 대표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에서 인구는 인구를 증가하는 걸 못 버리는 이유는 결국은 인구가 증가해야지 거기에 앞으로 시가 예정 용지를 누리게 되고 그 새로운 어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안 들일 수가 없고 그거를 만약 인구를 그걸 정체를 시켜놓으면 새로운 어떤 개발 사업이 이렇게 정지가 되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를 인구를 늘리지 않고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사업을 못 하니까 이렇게 그 인구 늘리기에 계속 혈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계 인구든 체류 인구든 저는 또 도시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 인구는 한 3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관광객 인구가 그렇죠. 한 1,000만이 네. 넘거든요. 네. 그러면 관광 인구라든가 또는 산업 단지라든가 이 지역이라든가 도시 특성에 따라서 지나치게 인구와 토지 이용을 같이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 네. 고리를 네. 좀 네. 다르게 하려고 하고 또 네.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들도 좀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지금 저희가 네. 시간이 너무 네. 지체되고 아니, 있는데 좀 요 얘기만 딱 조금, 하나 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진짜 도시 재생이 저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예, 봅니다.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사실은 이제 산업이 바뀌면서 도시 재생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7, 네. 80년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1세기 최근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이 도시 재생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 쪽으로 저는 좀 이제 무게추가 좀 기울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생의 목적은 도시가 경제 동력이라는 전제하에 그 동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산업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이 전에 재생은 조금 더 예. 다른 소셜 이슈 쪽으로 조금 집중됐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말 네. 좀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장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결국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얘기고, 근데 그러려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가치들을 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인데 뭐 이 해변을 다 사용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렇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련해서는 네. 5주간에 걸친 도시 그렇습니다. 재생 강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를 좀 넘겨드리고 네네네. 이제 또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도시가 그 동안에 이제 도시 계획에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우리가 해가지고는 이제 용도별로 이제 나눠서 쓰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뭐 한 뭐 10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제 시대 때 조금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네. 이제 전쟁 이후에 도시기본법 만들면서 이제 쭉 시작이 됐는데 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뭐 믹스 조닝이라든지 또 형태 기반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동안에 이제 공간에 꼭 기능을 넣어야 되고 공간을 꼭 찾아가야 되고 이제 이러한 도시 그 공간의 이용성이 이제 이커머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급속하게 이제 이 물류 이동이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도시가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능 부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기존에 있던 이제 경직에게 이제 주거 지역, 뭐 상업 지역, 중공업 지역, 업무 지역 뭐 이렇게 나눠서 또 주거 지역도 종세 분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의 추세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13년에서 2026년에 보면 300조 가까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얘기는 결국은 도시 안에서 기존의 이제 소매점들이 이제 장소가 계속 줄어들 거고 이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그 물류의 이동을 또 어떻게 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세 번째 얘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또 간다 하더라도 이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간에서 모두가 모여서 이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가 최근에 이제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그 보행 일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를 좀 결합하는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복합 용도제 추진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무엇이 변하는가? 도시 경관도 변할 수가 있고 도시 공간도 변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활동성 그 이제 뭐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고 또 주거로 돌아가는 이런 이동성이라든지 서울 내에서도 뭐 이제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면서 이제 집과 일터가 떨어지는 방식에서 조금 더 그 이동성을 좀 줄이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지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어떤 변화를 요구받는가는 이제 명확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공간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이게 것에 대해서. 글쎄 이제 아까 뭐 서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학교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배웠던 것들도 있고 또 계속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우리가 좀 이게 땅의 용도를 나누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 뭐 용도 지역 네. 제라고 그러고 뭐 사실은 영어로 조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조닝의 탄생이 19세기예요. 네. 야, 그러면 이게 19세기의 버전을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네. 사실 철저하게 이제 사람 네. 사는 것하고 또 네. 환경하고 문제나 네. 병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남았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오히려 이제 예. 그 산업혁명 때 인구가 도시로 몰아들면서 막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죠, 뭐 주거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죠. 분리를 시키는 그래서 이제 거죠. 그걸 또 뭐 네. 하다가 지금 또 뭐 최근에 와서는 또 그걸 뭐 융복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네. 어쨌든 저게 뭐 사실은 뭐 초법적인 이게 내가 상업지역에 있는데 갑자기 뭐 다른 걸로 바뀐다든가 네. 이게 참 초법적이긴 한데 네. 한 번쯤은 이제는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뭔가를 진짜 대전환을 가꾸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게 아마 무슨 용도 지역을 나눠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에 네. 비욘드 조닝 이런 얘기만 하고 네. 내부적인 숙제는 예. 지금 하지 네.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과거에 그 제도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시간이 거쳐온 상황으로 보면 뭔가는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답을 명쾌하게 내리기는 뭐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바꾸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잠깐 우리 네. 두 분이 워낙에 전문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우리 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 조금 더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제, 뭐 용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걸 뭐 영어로 쓰면 그냥 다 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오래전에 사실은 주거지 내 도살장 금지 뭐 이런 일부 세부적인 어떤 그 시설들 또는 혐오 시설을 금지하는 것들은 단편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봉설장을 주거지에서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네. 있었고요. 네. 그러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닝 제도가 들어온 것은 결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토니 가르니에 같은 경우 공업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계획도시에서 주거지와 그 산업용지를 분리를 했거든요. 그 전에까지는 도시 한복판에 공장을 두고 네. 주변에 사람 사는 이런 어떤 주택지를 그렇죠. 계획을 했다가 네. 이제 토니 가르니의 공업도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닝 개념들을 네. 공업지와 주거지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이제 조닝 조례가 들어오고 이런 어떤 조닝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현재 사실 우리는 그 제도들이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바탕으로 해서 용도 지역제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닝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가장 대표적인 조닝 시스템으로 사실은 도시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움직여지다 보니까 네. 이게 산업 시대의 유물이 지금에 있던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예. 그 과거와 같은 공장에서 매연이라든가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은 주거지하고 같이 융합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에서도 과거와 같은 이런 어떤 조닝 시스템이 적절하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의 비yon 조닝들이 나오고 또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도시 혁신구역이라고 해서 네. 용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규제를 네. 프리 이렇게 물론 삼종 화이트존 세트, 3종 세트. 3종 네. 세트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고밀주거 지역은 포기를 했고 도시 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라고 해서 용도 네. 구분을 하지 않는 네. 새로운 어떤 조닝들도 이제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네.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용도지역제를 채택하면서 도시의 계획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도시 토지용이 네. 지금 도시 토지용에 대한 규제라든가 뭐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상업지역이 큰 변화를 가지고 있죠. 말씀하셨듯이 이커머스로 네.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걸 굳이 가서 안 사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네. 사니까 네. 이제 상업 지역의 판매 시설의 매장이라든가 이런 상면적의 수요는 줄어들고 종로도 많이 비었죠. 예. 지금. 근데 대신에 네. 사람들이 가서 네. 이용해야 되는 뭐 미장원이라든가 네. 식당이라든가 물론 식당도 이제 뭐 네. 좀 대부분 이제 줄어들긴 저기 딜리버리를 네. 해서 가니까 배달 서비스를 하니까 하는데 직접 가서 뭐 미장원이든 개인 서비스는 사실은 상업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물건을 배달을 하고. 통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이게 이제 큰 그 변화를 그 이렇게 실례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러니까 그 우리 제도와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시대 변화를 전혀 못 따라가고 예, 막 뒷북처럼 예. 네. 행정을 하고 있거나요. 네. 이를테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희 그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그 상업지역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있습니다. 옛날에 네. 아파트 공장이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저기 구로나 가면 거기는 중공업지역인데 네.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네. 다시 말하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가 없어진 없다.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주거지역에 소프트 관련된 뭐 개발 회사들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구조고 네. 뭐 이게 용도가 이것도 새롭게 생기는 용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당장 급한 게 데이터 센터. 아. 그게 무슨 시술로 규명해야 되며 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제도적으로 네.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뭐 그 공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빠른 시대에 대응하는 구조의 내용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시대에 맞는 얘기들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비워두게 네. 아까 화이트 말씀하신 그런 네. 것들 네. 그런 내용들의 네.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일전에 뭐 제가 그때 우리가 협회하고 그 LH 막 이렇게 그 협의할 때 네. 네. 그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두 가지 정도, 세 가지인가? 이제 시대에는 이제 아마 그 도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도시가 네. 될 거다. 그 네, 움직인다는 네, 얘기는 자율주행이나 드론 같은 게 네. 등장하는 네. 거라서 그게 이제 세 그러면 번째 예, 우리 그러면 이제 이슈인데.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거기서 잠도 자고 업무도 보고 네. 뭐 이동수단도 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네. 과연 용도 지역에 관련된 얘기들이 그 네, 속에서 네. 뭐 어떻게 맞아요. 존재할까 네. 네. 이런 고민도 네. 좀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변화하지만 막 가는 시간들 내용들을 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용도로 과감하게 규명하기가 네. 어려운 지역들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금 이 시대에 맞는 얘기들도 전환하는 시기가 네. 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제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사실 집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예. 왜냐면은 이제 그 상업적이나 주거지역이나 뭐 중공업적이나 사실 지금 가장 복합 용도가 많은 곳은 중공업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업무도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니까 업무가 가능하게 되고 뭐 거기는 그 공용오피스 아주 천국이고 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 이 중공업 지역이 복합 용도로 오히려 의외로 복합되어 있다고 네. 보긴 하시지만 가만히 네. 생각하면 네.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네. 결정하지 못하는 공간들로 본 게 네. 준자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네, 중공업, 네. 준주거. 네. 사실 그게 좀 애매하죠. 네. 그럴 바에는 아까 네. 뭐 교수님 말씀하신 좀 뭔가 비워줘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주던가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 지역이 네. 없고 네. 중공업 지역에만 네. 다양한 용도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슈는 그겁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이제 심의를 들어가면은 그때 기준은 아시죠? 상업 지역에 주거 못 넣게 했잖아요. 주거 10%, 상업 용도 90% 하라고 이제 오히려 종상향을 해서 상업 지역을 줬는데 이제 민간 토지주들이 이제 지구 단위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서울시에서는 기껏 상업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해서 상업 용도를 넣으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싸움이 많았는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거를 이제 90%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걸 풀어줬을 때 그 토지주가 그 땅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가 결국은 그 토지주 입장에서 가장 많은 임대료와 가장 많은 그 이제 나중에 뭐 매매를 할 때도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이 성수동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공장들이 임대료를 카페나 뭐 어떤 다른 제휴상센터라든지 어떤 큰 브랜드의 본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만큼 그 땅값을 못 내면은 결국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결국은 사실은 이게 토지형 이론에 네. 보면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용도가 들어오거든요. 가장 네, 많은 네. 큰 비딩을 할 수 있는 가장 네. 큰 비용을 입찰할 수 있는 그 네. 입찰지대 곡선이라든가 하는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제도가 잘 못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제도가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그렇죠. 사실은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다만 그 제도가 얼마만큼 기민하게 빨리 좀 따라가냐. 항상 사람들의 행태라든가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다음에 그 제도가- 변화를 어떤 식으로 수용할까 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지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제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정도면은 그 제도의 변화가 예. 굉장히 혁신적으로 또 이번 예. 정부가 혁신이 또 이게 키워드라면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 재생 특별법 만들기 전에 결국- 수많은 대학에서 그 연구를 예. 했듯이 지금 사실 이 도시 혁신에 예. 대한 게 좀 굉장히 연구가 좀 많이 돼야 되는 시점 뭐 아닌가요? 계획이 제도를 네. 선도해야 되는. 예. 알바요.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래도 우리 그 도심부에 과거에는 상업 지역에 네. 상업 그 주거 용도가 10% 이내 사실은 상업이 9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2001년인가요? 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왜 바뀌었냐면 도심부에 사실은 공동화, 네. 주거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네. 그리고 또 일부는 네. 상업 그 신도시 지역에 상업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을 지정해 놨는데 네. 이게 들어오지 분양이 않죠. 안 되고. 분양이 안 돼요. 그렇게 찾아가는. 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 그 지역을 저 매각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거기 그거를 완화해줘야 되는. 이제 예 네. 주거에 대한 부분 오히려 상업 지역에 주거가 90% 이내로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바꿈을 해서 사실은 민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매각에 대한 민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효율성 그런 것들도 또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네. 도심의 사실은 공동화 현상도 네. 막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네. 목적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제도는 네. 우리의 도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담아내고 네.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이렇게 막는 거지 제도가 앞서 나갈 수는 없다고 보고 그나마 저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제도는 사실 그렇긴 참 빨리 그래요. 따라가는 그건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고 합니다. 네. 네. 늘 근데 우리는 비판을 하지만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아까 그 이제 이 토지 그 집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보행 일상권 뭐 10분 도시, 15분 도시 다 좋은데 이거를 정말 유지하려면은 저는 결국은 빨리 공공이 곳곳에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근데 지금 공공이 땅을 많이 파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은 결국 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제 결국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민간에 간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옆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은 엄청난 그 뭐 돈을 버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넣지 말고 뭐 도서관 넣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분 도시가 실현되기 위한 그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기능을 넣은 다음에 어떤 공공적인 기능들은 공공이 해야 되는데 그럼 공공이 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좀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토지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네. 큰 사실은 뭐 이슈들이 네.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네. 지금
뭐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와 같은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부분 다양한 네. 어떤 사실은 도시 토지용을 네. 변화시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네. 우리 네. 학생들이 다양하게 좀 공부를 좀 하시길 네. 바라고요. 네. 다음 세 번째 이슈로 세 넘어갈까요? 번째 이슈로 넘어가시죠. 사실 이제 이게 또 연계가 됩니다. 도시 이동 수단 변하고 있는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앞에 이번 얘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교통 인프라 건설 위주였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수단으로 그다음에 막대한 인프라 건설 비용이 이제 들어갔었고 차량을 소유하는 개념이었죠. 소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뭐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또 중국에서 오는 황산 문제까지 네.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교통망 자체가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도시 교통의 이동 수단이 이제 다양한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뭐 이게 5년 내에 되겠어 이런 거 다 됐기 때문에 정말 빨리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으로 이제 이 공중권을 사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많이 퀵보드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크게 교통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고속화되는데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고속화의 의미를 떠나는 고속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어도 교통 수단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대형화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제 충전소라든지 이 연료가 바뀌니까 전기수소, 가솔린을 넣는 충전소, 그다음에 이제 정거장도 이제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또 지하에 이렇게 바뀌고 지원 시설이 또 이제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충전에 또 시간이 이제 물론 빨라지겠지만 대기 장소도 필요하고 종사자들은 어떻게 부대 시설을 해야 될지 교통 수단을 보관하고 수리하는 장소가 기존과 같은 주차장이 되는 건지 뭐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차장이 또 줄어들 것 같고요. 또 생활 인접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매트리스 표를 보면 이제 요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에서 이동의 변화 범위가 좀 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물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변할 거고 이 속도도 변하고 교통의 빈도도 변하게 되고 이동 중에 활동이 변하죠. 이제 뭐 차 타는데 이제 차가 알아서 가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일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공간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입체 교통도시 구축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터에서 이 마스터 플랜은 또 이제 작성도 이제 같이 또 저희 회사랑 했었는데 이제 두 분 같이 하셨어요? 했다가 또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안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아쉽죠.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도시 기본 계획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중심들에 대한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중심까지 광역 중심도 쭉 가는데 앞으로의 그 중심은 어디가 될 것이냐. 그게 교통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네. 이 얘기는 이제 이동의 중심에서 교통이 단순히 이동의 역할 이상의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 교통의 허브, 모빌리티 허브가 이제 중심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저희가 이제 하게 됐고, 그럼 이제 이 이동의 중심지가 되는 이 모빌리티 허브에는 용도가 단순히 이때까지 주차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이제 10분 동네, 15분 동네에 들어가는 필요한 주민들의 거점에 이제 용도들이 들어가고 뭐 거기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 주민센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랬을 때 이 모빌리티 허브의 이 네트워크가 유형적으로 크게 광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과 이 수도권 일대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크게 이제 동서남북 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생활권 중심 근린형으로 해서 이 모빌리티 허브들이 조금 이제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이미지는 이제 ANL 건설사무소에 이제 또 이제 신민재 건축사가 작성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지하에는 이제 물류와 이제 뭐 차량들이 들어가면서 그 위에 다른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온 아니면은 뭐 그 옆집에서 이제 좀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공간들을 그 위에 공유하는 공간들을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사실 모빌리티 허브가 생기다 보면은 일상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 중심의 주거도 상당히 많이 좀 다르게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층 주거지 문제가 사실은 어떤 집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금은 이제 그것 때문에 타운 매니지먼트가 또 나오긴 하지만 그것들을 공유하는 장소가 또 유예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유가 이제 그러면서 다시 중요한 이슈로 저는 한 번 더 또 지난 10년간 제가 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괜찮습니다. 예. 재생을 하면서 많이 예. 공유가 나왔지만은 예. 지금 굉장히 저는 공유에 대한 개념이 한번 예. 이 모빌리티 글쎄요. 허브를 다루면서 예. 그 우리가 하는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그거 사실 엄청난 혁신이지 않습니까? 이 물자가 버려지지 않고 예. 이게 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예. 저희 예, 회사도 예. 지금 공유 오피스로 이제 이동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소형 오피스들이 그 직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또 공간 이거 공유할 수 있다. 저는 앞으로 오피스도 공유 오피스가 대세라고 봅니다. 이래서 엄청난 혁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이제 김 대표님 준 이 텍스팅이 이제 도시 이동 수단이 어떻게 네. 변화할 거냐는 문제인데 아까 지금 네. 쭉 얘기하신 것 중에 네. 귀로 확 꽂히는 얘기는 네. 도시 이동 수단이 바뀌게 되면 네. 공간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네. 이게 예. 이제 딱 결합되는 구조가 예. 흘러요.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이렇게 쭉 해봤었어요. 이렇게 과연 이제 이렇게 과거의 도시를 바라보던 것들하고 최근에 이제 첨단 교통이 생기면서 어떻게 바뀔까. 근데 이제 쭉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나누는 부분이 있거나요. 네. 그것도 사실 전통적인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용도지역을 얘기하듯이 네. 네. 주거 맞습니다. 상업하듯이 그러면 도시에 가면 어디든 도심이 있고요. 네. 구도심이 있고 지구 네. 중심, 지역 예. 중심이 있고 예. 그래서 그게 한 번 좋은 말로 낙인 이상하지만 한 번 찍히면 영원히 거기는 그렇게 도심이고 거의 그렇게 가는 거죠. 영원히 네. 거기는 지역 중심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게 단핵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구조인데 이제 조금 아까 균등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네. 약간 다핵 구조로 바뀐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네. 아까 말씀하신 N분 도시의 등장 네, 이런 네. 것들이 될 것 같고 한데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렇게 여기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보니까 되게 아까 말씀한 차량도 많이 오고 네. 또 여기에 임팩트가 개발돼 있고 네. 많으니까 여긴 도심이고 네. 여긴 또 그거보다는 네. 이제는 그 물리적인 상황들보다는 네. 조금 시공간 개념, 네. 시간과 공간 개념을 결합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을 생각 걸어서 예를 들면 그 몇 분 만에 간다. 또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안에 네. 뭐 있는 시설들을 맞추자. 이런 네.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조금은 공간 개념을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상태로 바꿔주고 그게 균등한 구조로 가고 거기가 조금 다획적으로 바뀌는 네.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네. 오게 되면 네. 우리가 여전히 지금 알고 있던 공간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공간을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도시의 공간을 왜 위계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냐. 네. 똑같은데 도시는 네. 네. 그 변한데 네. 네.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2등이고 여긴 잘 됐고 못 됐고 네. 여기는 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여긴 안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네. 깔아놓고 공간 구조를 바꾸는 시대가 됐고 네.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의 수단으로서의 미래교통 네. 드론이 날아다니고 네. 자율주행이 가게 되고 이런 공간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근본적인 얘기는 이제는 도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이게 생기면 도로가 네. 다이어트돼서 네. 조금은 다이어트된 공간들을 뭐로 쓸 건지 하는 문제에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시대가 네.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도시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이동 수단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3대 기본권이 학교가 또 의, 메인. 의, 식, 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네. 저는 거기에 항상 하나 더 붙입니다. 행, 움직이는 거. 이 네. 사람들이 한 자리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고 네.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동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그 중간에 노드랄까요? 그런 결절점들에 따라서 사실은 도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사실은 초기부터 보면은 고대 네. 도시부터 보면은 네. 사람들이 만나기 쉬운 주요 결절점. 예를 들어 네. 하천을 그렇죠. 과거에는 한강변에 예. 하천이 사실 나도 고속도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또 지역 간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주치는 이런 지역들에 이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이 교통수단은 최근에 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서 많은 부분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이 저는
말씀하셨듯이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어떤 자율주행이 된다면은 상당 부분 주차장이라든가 도시에 우리가 토지용에 대한 부분에 상당 부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다양한 어떤 부분에 그걸 가져오고 두 번째 또 UAM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결국은 도시 안전인데 이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공중에서 네. 그러면 결국은 UAM도 다닐 수 있는 공중에서의 루트가- 도로를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공중상의 도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은 네. 이건 지형상의 2차원에서는 도로를 우리가 평면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3차원상의 이 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좌표로-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 좌표로 있거든요. 가야 되죠. 비행기처럼. 높이도 있고요. 네. 이게 UAM은 사실은 그런 비행기처럼 굉장히 높은 아. 고도에서 날 수 없기 때문에 아. 낮은 고도에서 날다 보면은 이게 지형의 네. 기복이라든가 또 우리 아파트라든가 아. 고층 건물들이 있고 이 경우에 사고의 위험 또 하나는 그렇군요. 프라이버시. 네. 사실은 이게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 그 아파트라든가 뭐 이 다 생활들이 보일 수 다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PM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일부 뭐 저 교통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대에 완전한 자율주행은 볼 수 있을까? 이게 네. 시설들이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더라고요. 음. 시설을 교통이라든가 시설을 하는 분들은 그런 세상 쉽게 오지 않는다. 아니 저기 100세 또 시대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한 아는 사람들, 40년 더 산다고 보면 네. 전 충분히 아니, 근데- 전기, 전자 이쪽 하시는 분들은 네. 금방 올 것이다. 그래 저도 이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시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교수님 말씀하시는 지난번 그 드론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그 저희가 도시계획 예. 전공자라고 네, 보면 네, 네. 이제 그동안은 하늘에서 내려보고 땅에다 길을 만드는 것들을 도시하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이제는 우리가 좀 누워서 네. 하늘을 바라보고 네. 하늘의 길을 네. 우리 도시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를 뭐 항공 전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만들 게 네. 아니고 예를 들면 뭐 50m 높이에는 뭐가 날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100m는 어디 날아가야 되고 걔는 네.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네. 하늘의 길도 우리 도시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꿈이고요. 네, 또 네. 하나는 네. 아까 자율주행이 생기면서 저는 반대 사실 그 미국의 유어바니즘 쪽에서 네. 보면 이제 교외화를 막고 도심에 있는 그 비공간을 쭉 개발하고 교통이 밀집되는 걸 뭐 고밀로 하자 이런 게 취지지만 이게 자율주행이 생기면 눈 감았다 뜨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술 한잔 먹고 감았다 뜨면 차가 알아서 집에 가 있잖아요. 네. 가면서 또 업무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 아, 이동하는 대리기사분들의 직업이 그러니까 좀 이동하는 거리가 되게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거 개념에서 가장 쾌적한 것을 찾다 보면 야, 오히려 이게 자율주행이 생기면서 교회화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가지 네. 뭐 네, 예측되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가장 교회화가. 먼저 사실은 농촌 지역이라든가 네. 이런 지역의 교통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가장 먼저 우리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농촌 지역이라든가 하는 건 시내버스 사실은 지역에서 맞습니다. 시내버스 하나 운행하면은 거의 1년에 1억 가까운 적자들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그거 저기 이제 창원에서 수요 맞춤형 강릉 올 때도 도로라든가. 서울에 왔다 네. 가야 되는 그런 지방에 식으로 바뀔 수 터미널이 있고요. 다 없어지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앞으로 이제 네네. 이 교통수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바뀌면서 네. 우리의 도시에 큰 변화를 좀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문화재보다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겁니다. 저희 회사가 종로 상가 그 창덕궁 앞쪽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에서 회사도 뭐 거의 한 7, 8년 거기 있었고 또 2012년부터 그 지역 일대에 대한 뭐 재생 마스터 플랜이나 전략 계획을 계속 수립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서 느꼈던 것은 문화재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 예산 지원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화재를 지원하면서 문화재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규제가 있거든요. 주변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 하나랑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재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고전시대, 20세기 네. 전에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가 됐고 네. 사실 우리 서울만 해도 도시가 예. 20세기 때 사실은 현재의 모습으로 605제곱킬로미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20세기에 굉장히 밀도 있게 많은 것들을 지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유네스코에서도 이 문화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떤 단일 건물 중심에서 장소 중심 또 그 지역의 행태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유산으로 보는 걸로 확장이 이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완성한 그 창덕궁하고 종묘를 연결하는 그 원래 원형대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왼쪽에 주변 지역 보시면 거기가 창덕궁 종묘 옆에 있는 그 서술락길 지역입니다. 예, 예.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좀 활성화됐지만 여전히 그 지역 일대가 좀 저런 식으로 이제 층고 제한 때문에 건물들이 저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라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임대료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F&B 쪽으로 결국은 용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문화재 주변에 주변 네. 지역에 대한 관리들을 고도 제한이라든가 하는 것들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예, 예. 조금 여기 보시면 그 전에 네. 같은 경우 우리의 용도 지구상에 풍치지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풍치지구 이게 있었죠. 풍치지구가 사실은 지금 없어졌는데 네, 네, 원래 풍치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일제 문화재. 신사라든가 네. 신사 주변에 사실은 고도를 높이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졌는 건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무자재 주변의 높이 제한이라든가 또는 주변지의 관리라든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우리 그 김선아 대표님께서 우리 이머징 이슈로 사실은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도시에 대한 관리라든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계속 좀 해주시죠. 그리고, 저는 네, 네. 예. 그리고 네. 그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한 것 중에 기획 꽂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거죠. 네. 지금 적은데 그러니까 현재도 역사다. 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네, 지금 어쨌든 과거에 있던 그 집이나 공간을 네. 역사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도 그렇죠. 나중에 지나면 역사가 될 텐데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네. 그 이게 좀 이 네.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해 네, 보면 좋겠다는 게 네, 네. 되게 좋은 네. 얘기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그 문화재도 우리의 삶이고 문화재와 함께 나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네. 공간일 텐데 네. 여전히 규제와 네. 뭐 이런 지원이 이런 없는 것들만 거죠. 네. 갖고 가는 문제가 좋을까? 네. 쭉 얘기해 보시면 그런 생각이 좀 뭐 떠올라서 규제와 네, 지원 네, 같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규제를 보시면요, 종로 일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 주변으로 저렇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도시 재생 이제 계획을 수립을 이제 총괄 건축가로 계획가로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주변이 낙후가 돼 있나? 그래서 사실은 그 종로 일대 중에서도 이 지역이 가장 낙후돼 있었어요. 왜냐면은 종묘까지가 이 이제 저쪽에서 광화문 쪽에서 쭉 오는 마지막으로 딱 연결돼서 상권 확장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창덕궁이 또 있고 밑에는 이제 종로 대로가 있다 보니까 이 상권이 활발하지가 않고 그러는 사이에 여기 안에서 굉장히 오래 이제 그 침체가 된 거죠. 네. 근데 보시면 500m까지 그 색깔별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연두색 2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8m까지밖에 못 줘요. 경사지붕을 하면은 11m인데 경사지붕을 하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구역이라고 좀 이제 노란색 부분은 14m까지가 할 수 있는데 8m면 뭐 2층 간신히 14m면은 뭐 3층 정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지주들이 그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예전에 이 문화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고기 그 높이 그대로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조금 변경을 한 것이 고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높이 제한은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갑자기 높이 제한 얘기를 풍치지구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네네네. 중간에 스킵한 것 같은데 좀 얘기하시다가 앞서 네네네네. 준비한 거도 같이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게 근데 요 지역이 상업 지역이거든요. 예, 상업 예. 지역이 용적률 600%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종묘가 있어서 500m까지 높이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탁골공원도 문화재입니다. 예, 예, 예. 탁골공원에서 또 반경 한 또 몇백 m까지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공이 또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예. 이제 익선동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포기했지만 왜 나왔냐면 익선동만 높이 제한에 안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 한옥 부수고 이제 높이 지으려고 이게 하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저렇게 규제 건축물 규제 높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죠. 문화재법이 별도의 문화재법에 의해서 네. 사실은 네. 우리가 사실은 도시계획 부분이 못 미치는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도시개발이라든가 문화재 나오면은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지체가 되고 하듯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또뭐 어쨌든 문화재 우리의 문화재를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네. 참 어렵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는데 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은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문화재 네. 지금 이제 쪽에서 이렇게 서울시 문화재보호 예. 조례로 이제 예. 하는 거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예, 상위법으로 그렇게 이제 되니까요. 규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은 그래서 원래 이제 종로 일대가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었죠. 뭐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과거에는 없이 그랬죠. 과거에는 예. 그랬죠. 그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 지역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화가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문화재 주변에 있는 용도들이 이렇게 다 FM들이 채워지고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그 옆에 공예라든지 또 국악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이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 문화재에 의해서 건축의 규제가 세다 보니까 이런 공예 쪽, 이 손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용도에서는 어떤 특정한 임대료 이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도 하루에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용도들이 계속 물러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그 상업 용도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문화재와 함께 있었던 그 주변의 역사적인 그 용도와 그 장소의 의미들이 사라지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화재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문화재 주변 지역이 다 이제 망가지면서 문화재까지 도달하는 그 이 도시 공간의 경로 부분에서 우리가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주변 지역에 침체가 돼 있거나 이제 다른 음식점들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서술락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이제 종묘의 동술락길과 서술락길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동술락길 쪽은 그나마 좀 남대 이 서술락길 쪽은 이 종묘 높이 제한 때문에 동시에 종묘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뚫었어요. 거기가 옛날에 한 2m, 1m밖에 안 되는 술락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길을 이제 차가 지나가는 4m, 5m 도로로 만들다 보니까 원래 한옥으로 다 있었던 그 부분들을 잘랐습니다. 진짜로 집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반파 네네. 한옥이 생기고 네. 이 한옥 부분에 아무 돈이 안 되니까 철판으로 이 벽면을 막은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이 앞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철판으로 막은 그 윗부분 보이시죠? 거기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계속 둘 수가 없고 익선동 같은 경우에 한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엄청난 임대료를 내는 F&B로 바뀌다 보니까 이 서술락길 일대에 그렇게 이제 용도 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네. 예, 저도 보면서 네.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이 종로 도심부가 네. 이제 주거 지역이 완전히 상업화가 되는 80년대만 하더라도 네. 주거가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예, 이제 노란색이 2020년에 주거였죠. 네. 2020년에는 뭐 주거가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 없어지고 네. 저기가 대부분 그래도 과거에 있던 한옥들이 네. 좀 남아 있던 지역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랬던 네. 지역들이 이제 다 상업화되고 네. 네. 그렇게 바뀌면서 네. 다만 이제 저렇게 바뀌면서 용도만 바뀌고 건물은 구조들은 그대로 있는 이런 네.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바뀌어서 아까 침체라는 것은 네. 바뀌면 좀 새로운 어떤 건물로 좀 바뀌기도 하고 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세포가 분열하듯이 네. 도시에서 그런 분열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네. 물리적 구조는 그대로고 네. 용도만 좀 바뀌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좀 침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뭐 여 대표님 뭐 할 수 뭐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초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에서 얘기되기 때문에 예를 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하듯이 했는 건데 문화재가 있으면 그 추마로부터 안각 27도 안에는 아무것도 못 짓는다. 네. 지금도 27도가 좋은 생각인 건지 네. 뭐 이런 생각들 좀 해봐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가이드, 27도 기준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들 하고 또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500m다, 300m다, 200m다 이렇게 정하는 것들 사실은 지금 김 대표님 아까 후반에 나와서 얘기하실 것들 내용을 잠깐 보니까 네. 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그런 내용들 보내볼까요? 아니 그런 네, 내용들에 네. 대한 것들의 얘기여서 네, 네. 어쨌든 저기가 빨갛게 변하게 된 이유는 네. 시장 논리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나마 견뎌서 네.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주고로는 안 되고 네. 아까 FM으로 가야 되는 네. 상황이어서 네, 네. 그래서 한옥을 살리면서 음, 이제 거기에 굉장히 비싼 임대료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얘기로 갔을 네. 때에 네. 우리 같은 계획가들은 되게 소홀한 네. 것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냥 네. 뭐 손도 못 대고 가만히 뒀더니만은 저렇게 바뀌게 되고 네. 지금 와 생각하니까 네. 뭐 이런 상황들 네, 네, 저게 네. 뭐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네, 네. 이런 상황들이어서 네. 이것도 결국은 저 융복합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 분야와 예. 네. 문화재를 하시는 예. 분들이 네. 공동으로 해서 네. 사실은 계획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될지 또는 네. 문화재를 보는 이런 어떤 시각에서 네. 주변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어떤 식으로 좀 조화를 갖춰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업이 돼서 사실은 이런 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하는 네. 것들을 한다면 네. 네. 같이 공동으로 좀 수립한다는 네.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좀 네.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또 이제 김영준 구청장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예, 이제 예, 상선을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지역을 또 잘 아시는데 원래 건축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네. 사실은 이제 주장한 거를 제가 좀 네. 여기 담은 건데요. 네. 이분이 이제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네. 문화재 주변 지역을 정비를 하고 싶은데 문화재 주변 지역을 관리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법, 문화재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화재 주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싶고 그 토지주들을 좀 지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근거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춘동 대표님이 또 이제 박사학위도 이제 쓰셨지만 이 그래서 그 뒤로 가면 네. 할 얘기가 좀 네. 많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그 네. 600% 용적률을 못 네. 찾아먹는 토지주들이 기존의 것들을 좀 유지하면서 잘 정비를 하되 그들이 손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네, 이제 그렇죠.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되게 역설적으로 또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또 여 대표님과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예, 근데 여기가 이 도시 조직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있어요. 30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100평이죠. 예. 한옥이면 물론 좀 예외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또 역설이 보면은 여기 옛날에 그 궁들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렇게 토지가 세분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지역을 복원한다면 오히려 이 최대 개발 규모를 330제곱미터로 제한해주게 되면 한옥을 지을 때 진짜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게 한옥은 정말 여기 백간 한옥들이 많았고 옛날에 네, 그렇죠. 그 한옥들이 지금 다 전부 대규모 오피스텔로 간 곳들이고 물론 네. 중간에 그런 한옥이 잠깐 요정으로 쓰인 적들도 상당히 많았죠. 여기 네. 이제 오지나 뭐 청풍, 명월 다 예. 요정으로 쓰였는데 그리고 이제 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백한 한옥이 있었던 곳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상 이 도시 조직을 보존한다는 이제 명분하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결합 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정법이나 도시재생법. 예, 예. 근데 서울시가 이제 골목길 재생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생법 골목길 재생도 되게 한계가 많고 이 용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 공공공간 부분만 이제 좀 손을 댈 수 있는 예. 법이다 보니까 토지주들한테 오는 이익은 어쨌든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20세기 문화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미래유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것도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면서 좀 축소되거나 아마 거의 없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서울 미래유산 제도도 조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그 어떤 문화재로 지정하기까지는 안 갑니다. 사실은 이제 유산을 지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등록문화재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로 갈 수 있는 통로는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할 때 이 토지주들과 건물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변 지역에 아니 아니요, 그 해당- 건물 소유자들이 예, 네. 왜냐면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어떤 불이익에 대한 불안이 큰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한 반대가 있는데 예. 그분들이 기꺼이 이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할 수 있는 지금 지원이 여기 필요하거든요. 결합 건축이라고 하는 TDR이 지금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네. 제한을 하는 건가요? 현재 있다는 건가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대표님께서 예, 그 논문을 사실 명문을 도시개발 하셨기 같은 때문에 경우에도 결합개발 네네네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사례들은 가능은 우리의 합니다. 사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문화재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그 좀 이제 어쨌든 문화재 주변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네네.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 문화재가 옆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보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되게 공공주의 걸린대요. 네. 그리고 뭐 그런데 미래 세대에 예, 대한 또- 네, 그거 그러니까 있고요. 예. 다시 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네. 것들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조금 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문화재를 보호하는 부분들은 문화재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그걸 피해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공공이 개입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그러니까 네, 네. 계획적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죠. 굉장히 노후된 지역을 통과해야지 예, 문화재 그러니까 조달하는 그렇죠.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네. 뭐 이를테면 예전에 뭐 제가 알기로 국토연구원의 그 박사님이 한번 한 얘기 있는데 한옥센터에서 예, 그런가? 뭐 이런 거죠. 뭐 공주, 네. 경주, 네. 경주 이러면 우리가 역사 네, 도시죠. 도시죠. 네, 네.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난 거잖아요. 네. 우리는 한 번쯤 방문하게 되면 경주 가서 뭐 불국사 보고 하지만 네. 그분들은 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온갖 규제를 다 받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분이 주장했던 것들은 그것들에 대한 그 규제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국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하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봤을 때 뭐 제곱미터당 얼마를 경주가 존재하고 보존하는 비용을 다른 예산으로 보존해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공주 얘기도 아. 하고 이제 하셨던데 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나온 얘기들이 네. 그러면 문화재 주변에 개발을 할 경우에 뭐 정비 사업을 하든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TDR은 본질적으로 저희가 음. 써먹기를 어렵고요. 네, 그건 이제 왜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등기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바꾼 게 용어가 이제 결합 개발, 네. 결합 그다음 개발. 예. 결합 개발보다 또 이제 결합 개발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네. 또 잘 작동이 뭐 안 해요. 도시개발법에서 네, 이제 네. 들어와 있죠. 네. 작동이 안 하니까 네. 결합 건축은 또 규모가 작으니까 또 해보자 네, 네, 그러는데 네. 결합 개발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를 좀 과감하게 쓰면 좋은데 네. 제 논문에서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집을 짓든 경주에 집을 지면 서울에 보상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부담은 걔네가 하고 뭐 이렇게 네. 뭐그 정도까지 크기를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제가 주로 바라본 관점은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이제 결합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서울 뉴타운도 하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동대문의 이문 휘경 뉴타운 쪽에다가 네. 천장산 자락에 있는 부분하고 이쪽에 외대역하고 붙였습니다. 붙여서 이쪽에 외대역 쪽을 준축으로 바꿔주고 네. 저쪽을 조금 낮추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광명에 가면 또 이렇게 그 광명시청 앞에 또 있어요. 네. 산자락에 네. 집이 있는데 그쪽하고 또 네. 이쪽 철산역 쪽에 있는 또 하고 또 붙여주고 그래서 네. 거기도 네. 마찬가지로 네. 옵셔닝을 시켜주면서 결합이 되는 구조여서 이게 조금 떨어져 있거나 인접해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이 한 지역에 있는 범위는 되는데 여전히 그것도 이제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네. 조합 간의 합의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제서야 나온 게 이제 필지 주인 간에 네. 붙여보자라고 해서 이제 결합 건축이라는 것들이 생겼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들이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었고요. 네. 진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문화재에 대한 피해를 받는 그쪽의 공간들에 대한 생각들을 누군가가 보존을 하고 하려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 부담이 돈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용적을 거래하는 네. 은행을 만들든 네. 네. 개발권을 하는 은행을 만들어서 공공이 네. 이를테면 뭐 저기 그 용산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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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개발시켜줘서 뭐 네. 아까 혁신지구 만들어서 용적을 좀 더 주면 네. 그 더 주는 이유는 문화재 안각 때문에 규제받는 사람들한테 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네. 여기 100% 올려주면 100%를 좀 계산해가지고 네. 이 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지혜가 좀 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여 대표님 말씀하신 게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은 네. 결국은 이런 부분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우발이익, 계획이라든가 개발에 의한 이익을 우리 받으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환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제 이런 규제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특별하게 희생을 받을 경우에 문화재라든가 다른 어떤 걸로 해서 이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좀 보전할 수 있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듯이 이렇게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 좀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제 문화재 주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외국 예, 사례들을 예, 좀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문화재하고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를 동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고려와 관리 방안은 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 하는 거고 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 반경 500m 이런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따라서 도시 상황에 따라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유연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파리에 뽕피스 센터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네, 거고 네, 에펠탑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험적인 건축물들이 그 역사 지역 주변에 많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또 가장 또 왜 중요하냐면은 그 문화재 주변 지역의 토지주들의 이런 그 희생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가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우리가 이 도시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문화재를 가지고 네. 이게 오히려 제한이 되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상업적인 개인의 이익에 관여되는 쪽으로만 이제 용도가 들어감으로써 정말 이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는 이제 경관이나 지역의 전통성, 지속 가능한 발전, 또 관광 자원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려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제 매우 이런 중요한 말씀을 차원에서 해주시네. 네, 네.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20세기의 도시건축 자산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등록 문화재로만 돼 있는데 네. 이제 소유자에서 굉장히 또 이게 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또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은 보존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현안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 21세기 벌써 또 23년 아닙니까? 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대 문화에 5분의 1이 대한 지났어요. 부분이죠.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지금 다뤄야 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문화재 사실은 이제 조금 소홀했죠. 네. 그동안은 그 이것 이외에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서 이제 그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문화재 얘기로 이슈가 가게 되면 네. 조금 더 소외되고 뭐 네. 당연시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아까도 뭐 그 우발적 이익이 됐던 뭐 규제가 가해지는 곳에 반드시 보상이 가야 되는 이런 네. 논리가 안 되면 네.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실례로 이런 겁니다. 저기 풍납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풍납토성이 있는데 그 풍납토성을 이제 그 다시 복원하거나 하려고 계산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고 네. 100년이 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아, 네, 네. 그거 필요하죠. 서서히 가는 부분에서. 근데 조금은 이제 공공이 이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뭐든지 이게 보조만 갖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에 대한 것들을 좀 결합해서 뭔가 좀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공공이 아까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네. 그네들 스스로 지금 해가고 있는데 네. 해결하기보다는 네. 조금은 그 방법과 계획 논리를 통해서 네. 이제 단계적으로 좀 가는 것들의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래야지 네. 이 보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가지. 그렇지 않다면 네. 네. 잘못하면 네. 뭐 지금 그분들 계실 조용한데 잘못 폭동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실, 거는 예. 이 문화재 주변을 잘 관리하자는 거는 단순한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그만큼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문화재가 공공재죠. 이 네. 공공재고 이 공공재는 현 시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 세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공공재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공공재를 얻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는데 그 이익과 함께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공공의 네. 어떤 관점에서 좀 비용을 분담한다든가 또는 그런 손해를 같이 부담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김선아 대표님이 좀 이머징 이슈로도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에 대한 20세기 문화재. 20세기뿐만 뭐 과거뿐만 네, 20세기 문화재까지 네. 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좀 우리한테 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네네. 뭐 이거 정말 지금 이슈죠. 네, 뜨겁습니다. 에너지, 네. 네, 기후환경 이제 변화에 대응하는 대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든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 또 아주 옛날로 치면은 뭐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수많은 이슈들이 또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1세기 바로 시작되기 직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또 서울시에서 정책이라든지 법을 계속 만들어 왔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 건축물이라는 제도를 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녹색 건축물에 대한 것도 규제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너지하고 기후 변화는 네. 도시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네, 이게 네, 봐야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보면은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서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우리 도시 우리 지구 지표면상의 이 육지부 중에서 2% 정도가 도시 지역이거든요. 네. 이 2%의 도시 지역이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 이게 50% 넘어간 게 2007년인가 그러고요. 어, 지금 현재 한 54%, 55% 정도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마다 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조금 다 달라서 하지만 유엔 통계로 잡으면 한 54에서 한 55%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한 80억 중에서 한 네. 55%니까 거의 한 45억 가까운 인구가 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탄소지 않습니까? 이 탄소에 대한 부분은 결국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에너지를 뭐 통계 집계하는 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한 70에서 80%를 도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결국은 탄소 발생이 80% 가까이 네.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도시다. 네. 그래서 도시의 변화를 어쨌든 계획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네. 2050년에는 네. 넷제로 네. 이제 우리가 결국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까 발생시키는 탄소와 네. 우리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네. 같게 만드는 것이 이제 탄소 네. 중립인데 네. 이걸 2050년까지 가져가겠다. 네. 그러려고 하면은 2030년까지 네. 지금 현 시대에 나오는 이 탄소 발생량 한 45%를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IPCC라든가 국제 정부 간 기구 협약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 도시의 대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차원에서 또는 우리 이 뭐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예. 아니고요. 그래서 국제 협약이라든가 파리 협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유엔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네. 보고 있는 거고 굉장히 네. 뜨거운 어떤 주제여서요. 네. 제가 조금 부연을 했습니다. 아, 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그 탄소 발생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TV를 보다가 KBS2에서 네, 어떤 질문들에 대한 걸로 그 동명방송 50주년 네네.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최초 아, 질문. 네. 네, 최초의 질문. 아, 그래요? 저는 거기서 못 이제 봤습니다. 엑스프라이즈라는 네, 네.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재단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엑스프라이즈에서 엉뚱한 하는 질문. 네, 미션들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가능하된 그 우주 민간이 여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실현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엑스프라이즈에서 던진 질문이었대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 이제 그 1등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상금을 준다는데 예, 지금 요번에 그 미션이 그겁니다.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배출된 탄소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라. 전 세계의 이 석학들과 그 예. 천재들이 모여서 지금은 그거를 이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좀 고체화해서 뭐 기대가- 바닷속에 묻는다까지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30년 듣기로. 전에 뭔가 답이 나올 것같아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정부와 지금 이제 그 회색 부분은 이제 국제적인 기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정부, 파란색은 국토부,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은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로 해서 예, 지금 거의 이 녹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된 게 건축물이 좀 규모가 있을 때 예. 공공 건축물이 맨 처음에 의무가 됐었고 예. 민간 건축물일 때 일정 규모 이상. 근데 지금은 거의 2층 이상의 건물만 돼도 다 이 녹색 건축물 기준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을 유도하고 있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고 이제 있고 또 이제 그린 뉴딜로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또 작년에 네. 지구단위 계획 지침 안에 친환경 요소를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좀 보강하는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터디를 좀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사례들을 왜 조사하면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서 탄소 제로 이 제로 에너지 건물을 유도하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뭐냐 도시계획적 틀에서 인센티브밖에 없는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 근데 이게 좀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 특별지능지구 같은 산업에 대한 활성화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능지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산업 유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또 인센티브예요. 용적률 인센티브. 역설적으로 사실 건물을 줄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탄소를 배출을 줄여요. 근데 용적률을 늘린다는 거는 결국은 이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건물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더 줌으로써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지어라.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도시계획적 툴로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건 보여졌습니다. 여 대표는 어떻게 네. 생각해요? 저는 이게 건물이라면은 네, 사실은 탄소 발생은 사실 도시에서 일어나든 그 교외 지역에서 일어나든 발생량 같은데 그럼 흡수도 사실은 이제 도시 숲도 나무도 네. 역시 도시에 심으나 외곽에 심으나 뭐 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심 부분에 이런 그 제로 에너지라든가 뭐 GEB 이 건물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네. 사실은 녹색 건물이라든가 다 이게 외곽에서 비슷한 어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가 되는데 녹색 건축이 아닌 ZB 네. 건물이 아닌 그런 것과 이 도시 내부에서 JB 건물이 들어오면서 이 녹색 환경이라든가 녹색 건물이 되면은 어쨌든 탄소 발생량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탄소 발생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조금 그러니까 크게 좀 얘기하고 세부적인 네. 얘기를 네, 좀 네. 말씀을 이렇게 현실적이거나 세부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네. 저도 아까 TV 보니까 이런 거죠. 그 저는 몰랐는데 뭐 오존청이 옛날에 뚫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뭐 얼마 전에 이게 이런 거 기후 변화 선언하고 국가적인 문제나 세계적인 예, 문제로 예. 막 어젠다를 삼다 보니까 그게 막혔대요. 예. 떼어줬다는 거죠.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그 지구에 관련된 내용에서 구멍이 뚫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네. 효과가 있더라. 네.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미하게 효과가 있긴 하지만 효과는 있더라.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여전히 아까도 저 자꾸 이제 국가한테 미루는 건 아닌데 아니 그건 이런 문제는 공공이 좀 이제 나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 이게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를 네. 뭐 일정 부분 하긴 하겠지만 네. 그 시민의 국민의 피부로 와닿으면 이런 거죠. 왜 자꾸 민간한테 의존하는 생각들로 네. 간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여기 텍스트 나온 것들 중에서도 녹색 건축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 녹색 건축물로 해야 된다. 네. 근데 녹색 건축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걸나요? 그럼요. 많이 드는데 네. 공사비 많이 드는 만큼 국가가 네. 나한테 해준 게 뭘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네. 마이너스예요. 아니 자, 용적률 더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용적률을 주든 그게 아이러니하다. 용적률을 더 주든 네. 뭐 재료비를 주든 공사비를 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인은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인데 국가는 에너지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한테 자꾸 강요하고 있고 네. 그럼 못 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런 경우도 이게 케이스- 사실 공공건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선 공공이 모범을 보였고, 예. 네. 근데 민간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이제 어쨌든 뭐 압박하고 뭐 하고 해라고 밀어붙여서 허가 안 내줄 테니까 해 억지로 따라옵니다. 자, 근데 생각은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제가 한번 기존에-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맞습니다. 예, 도심에 그 부분이 제일 자, 큰데. 그러면 테헤란로나 도심에 기존에 지어졌던 네, 20층, 30층짜리 건물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손을 들어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의 얘기도 하고 뭐 옥상에 그 녹화도 좀 시키고 어쨌든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대응하는 얘기들로 우리 건물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국가에다가. 그럼 그게 리모델링이잖아요. 네. 네. 그럼 리모델링은 또 제도적으로 뭐 리모델링 활성화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손들어서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 때문에 안 되고 어떤 기준 때문에 안 되고. 그게 결국은 민원에 그 민간인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가 있고 민간인한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 또 오점청이 구멍 언제 뚫릴지도 모르는데 빨리 네. 미리미리 하려면 민간에 하는 것들도 빨리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건물로 놓으면 지역적이지만 건물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네. 도시 또 차원에서 차량으로 보면 이제 서울의 케이스입니다. 서울 차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좀 디젤차가 도심에 안 들어오는데 예전에 디젤차가 착 들어오고 막 해서 보니면 도심에 이제 탄소가 좀 많이 발생하는 네. 구조가 생겨서 그런 목표는 낮추자. 사실 그 원흉이 이제 사실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차량이 제일 크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아까 지금 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서 안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 그게 이제 약간 물류 같은 거거든요, 그죠? 화물차. 네. 그리고 외곽에다가 뭐 물류단지나 첨단 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그쵸. 막 권장하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예. 뭐 그것도 제대로 또 작동이 안 돼서 그래서 맞습니다. 디젤차가 못 들어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현 시점에서도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디젤차 도심에 안 들어오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까지도 이게 공간상에서 사실은 그 발생하는 것들을 도심에서 발생하고 외곽에서 발생시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게 공감이 되면서도 약간 의문이 되는 거는 어쨌든 민간에 왜 전가를 시키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는 제도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에너지 또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비용이 그렇게 더 들면은 거기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게 이제 희생이 좀 특별한 어떤 희생이다. 그러면 지원이라든가 보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 이게 사실은 이 탄소 발생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보니까 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통계부를 보니까 탄소 발생의 한 45% 정도가 건물에서 발생되는 네. 거고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30%가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건물에서 발생되는 탄소 발생이 많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비율이 큰 부분도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게 민간에 강요하기보다 어쨌든 공공 부분의 건축에서부터 친환경 건축이라든가 지휘비 건물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스타트를 해왔다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도시 계획 부분에서 도시 계획 또는 단지 계획, 공동주택,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그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자 새롭게 그러면은 짓는 신축 건물에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 기존 건물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많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 이것이 계속적인 이슈가 제기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건물들의 뭐 역사를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50년 가나요? 뭐 물론 그 이상 가는 네, 건물도 100년 가는 있지만은 건물들도 있고, 예, 네. 뭐 50년 정도 되면 네. 한번 바뀌면서 네. 전체적으로 네, 네. 이제 탄소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녹색 건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 오랜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기존 건물에 대한 탄소 발생을 줄이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게 예. 참 굉장히 난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근데 부분은. 어쨌든 그 정말로 필요한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전에 처음 알았는데 교수님 말씀이 45% 정도가 건축물에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구조물인 거죠. 예, 예. 그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 조금 그 현장에서 분명히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그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한옥 발달해서요. 네. 만약에 그 테헤란로가 되든 아니면 뭐 도심이 되든 만약에 거기에 그분들이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건물로 전환시키라 그러면
얼마든지 합니다. 네. 구조적으로. 네. 심지어 이를 들면 광동구청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낮은 건물인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했죠. 리뉴얼해서 네. 1등을 했걸나요? 예를 들면요. 네. 절약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처럼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 기존 건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아까 이제 근데 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후한 덤을 주고 작동 가능하도록 후하게 배려해주면 네. 용적률도 예를 들면 뭐 10줄 거를 15를 준다든가 그 아니면 부분은 절차 이제 기간을 땡긴다든가 올린다든가 뭐 돈을 뭐 예를 들면 지원한다든가 뭐 재원을 준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지나가고 나서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 저도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이게 해외 사례를 잠깐 예, 보거든요. 예, 이제 예, 사실 제가 이제 예. 얘기하고 싶었던 게 도시계획적 툴로만 이 장려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역설이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지원, 금융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유지 관리를 연계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민간에서 굉장히 좀 편하게 이 친환경 제로 건물에 좀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는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 외에는 굉장히 좀 이런 지원들은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제 이런 제로 그 지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인센티브 보시면 다 금융 지원입니다. 네, 세제 예. 인센티브 그 중에 도시계획도 용적률 증가해 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안 되는 도시계획에서 거거든요. 네. 그 우리 김 대표님이 이제 도시계획적 그 용적률 인센티브만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네, 보는데 네, 그건 네. 아니고 사실 네. 도시계획에서도 네. 우리가 개발 이익을 받아서 지원을 하듯이 네. 사실은 특정 부분에 이런 어떤 지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정을 사실은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을 네. 그 비용들을 사실은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네. 있는 뭐 장치도 앞으로 만들 수는 네,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것도 결국은 도시계획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말씀하실 근데 때 여기서 딱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네 개의 나라들 또 우리나라도 네네. 그렇고 다 선진국들입니다. 네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 이제 수도권과 이 지역의 불균형이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런 이 선진 국가들이 이미 다 1, 2, 3차까지 다 이제 가서 이 산업이 이제 그 궤도에 올랐죠. 근데 후발주자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제 그 나라들이 그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1차, 2차 산업을 거쳐서 3차, 4차까지 같이 따라올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또 하나의 또 이슈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당한 많은 이 건물에 이 친환경 건물 지으려면 정말 비싸요. 설비 부분도. 네네. 그리고 그걸 투자해서 지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그 투자비와 사용비가 감가상각이 돼서 제로가 됐을 때는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또 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네.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도시에 말씀 도시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네. 농촌하고 또 있고 예. 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만 완벽하게 줄인다고 해갖고 되지. 지구가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네네. 세계가 전체가 다 가야 돼. 그래서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협약한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서 완수하고 네. 그거보다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또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네. 가게 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네. IPCC가 결국은 저 기후 변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가 결국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체에서 네. 목표를 만들고 예, 예.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네. 그 분담되어 있는 이 역할들은 충분히 또 수행을 해야 되는 그래야 부분이 돼.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유럽에 올해 굉장히 더운 겨울을 얘기하듯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추운 겨울이긴 한데요. 네. 이게 기후 변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도시에 우리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우리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할 책임도 또 원죄가 따른다고. 있는 예, 네. 그렇죠. 네. 정부의 과제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네. 제가 지금 5가지 주제를 이제 발표를 마쳤고 토론도 마쳤고 이 자료는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김혜선 소장 건축사하고 같이 또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크레딧은 제가 고맙습니다. 또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들 꼭 챙겨주시네. 엄청 중요하죠. 네. 예, 오늘 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김선아 대표님과 여춘동 대표님을 모시고 도시와 관련된 이머징 이슈,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 그리고 도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얘기들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6개의 도시 일반 부분에서는 6개의 강좌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좌고요. 지금까지 우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의 도시 일반 분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김선아 대표님과 요춘종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